안녕하십니까. 평화재단입니다. 오늘 아주 추운 날씨인데요. 주제는 아주 핫합니다. 86차 전문가 포럼 한반도 정세와 북한 현황. 제목이 좀 특이하네요. 현황하면은 뭐 국토 면적이 얼마고 뭐 인구는 얼마고 이런 적인데 오늘 이제 북한 정세를 중심으로요. 한반도의 현 상황을 알아보는 시간이고요. 예, 오늘 모시는 분은 북한 현실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하고 실질적인 경험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 일단 우리 현재 굿파머스 사무총장이신 동영승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개인적으로 뭐 친한 분입니다만 여러분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연세대학교와 성균관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을 하셨고 세리 삼성경제연구원에서 27년간 연구원이시죠. 네. 아마 이제 임원 대우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2013년부터 국제개발협력 NGO 굿파머스에 관계를 하셨고요. 2년 전부터는 사무총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동영승 박사님을 모시고 아마 여러 차원에서 아마 삼성경제연구원에 계실 때부터 또 그 이후에도 연구자로서 또 현장에서 또 북한과 직접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접촉도 하셨고 또 지속적으로 북한 문제를 연구하고 계시고요. 북한 현재 김정은 정권 지금 10년 됐죠. 만 10년. 이제 넘었죠. 예, 넘었죠. 2011년 12월 30일 날. 그래서 그 10년을 한번 우리가 평가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동 박사님이 한 30분 내로 네. 편하게 지금 뭐 북한에 대한 그 식견을 좀 우리 그 오디언스들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뭐 다 모두 온라인 오디언스인데요. 제가 박수로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동영승입니다. 이 전문가 포럼은 진짜 전문가들이 나오는 자리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외부에 공개적인 활동을 한 지 거의 10년 가까이 안 한 지,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라고 제 스스로가 전문가인가라는 의심도 많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북한 문제에 과연 전문가가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더한 게 이제 북한 현실이 아닌가 봐지고요. 그런 입장에서 그냥 나름대로 좀 오랜 기간 지켜보면서 봐왔던 북한의 모습을 이번 시간에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시각은 두 가지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 하나는 북한은 왕조 국가화돼 있다.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현대 국가의 개념으로 북한을 해석을 하면은 상당한 오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이제 과거 봉건 왕조 시대의 왕조 국가라는 개념으로 북한을 해석을 하고 평가를 해보면은 그나마 그래도 조금 근접한 분석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북한 정보 자체가 워낙에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규분포 곡선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북한의 양끝면만을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5% 미만, 상위 5%, 하위 5%에 있는 그 정규분포 곡선 속에서 북한의 모든 것들을 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 가운데 있는 이 90% 이상의 북한의 모습, 요거 자체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또는 알려지더라도 이제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한 그런 정도 수준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거꾸로 해석해 본다면 북한 정권이 그만큼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또 해석을 해볼 수는 있어요. 이런 이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김정은 정권의 10년을 한번 보게 되면, 김정은 정권이 정확하게 본다면
2011년 12월 30일인가요? 그때 최고사령관으로 예, 최고사령관이죠. 추대가 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실상 정권을 받았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당시에 이제 김정일의 사망 이후에 직후에 2011년 1월 1일 신년사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은 이제 북한에서 신년사가 나오게 되면 한 2달 정도를 열심히 공부를 해요. 한 달 이상 학습을 하는 거죠. 뭐 북한식 표현은 학습인데, 지금도 전원의 결정문을 가지고 아마 열심히들 외우고 예, 지금 난리가 났죠. 학습 중이랍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김정은이가 들어오면서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애도는 마음속으로 하고 바로 일을 시작해라. 그리고 학습을 하는데 주력하지 말고 현장으로 나가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굉장히 열정적이고 뭔가 바꿔보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강했겠죠. 이 기간 동안을 한 첫 번째 시기다라고 본다면은 그게 한 2017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5년 정도. 그 기간 동안에 두 가지 일을 해요. 크게 본다면. 하나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거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 왕조 사회에서 정적이라고 한다면 뭐 북한에서 얘기하는 백두혈통이겠죠. 백두혈통 중에 당장 김정은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순차적으로 제거가 됩니다. 거기에는 뭐 장성택부터 시작을 해서 김정남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정리가 되면서 그거를 정리하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뭐를 하냐면 아버지 때에 했던 선군 정치라는 거를 정리를 하고 당 중심의 정상화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권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조직과 기관으로서의 당의 기능을 정상화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강화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 측면에서 한 것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2012년부터 17년까지 큰 변화를 가져오는데요. 예, 북한 경제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경제 전공이다 보니까 북한 경제 문제를 볼 때 저는 항상 북한 경제가 세 가지의 기둥으로 돼 있다. 하나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라는 것, 또 하나는 자력갱생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군산복합체. 요 세 가지가 세 가지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경제가 형성이 돼 있다고 봤는데, 김정은이 들어와서부터는 이 세 가지 기둥을 전부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이제 군산복합체 형태를 분리를 시키는 작업을 해요. 제2경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군산복합체라는 거는 1962년도에 당 대회에서 이제 이 전쟁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산업체와 군용 공장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가게끔 하는 이런 구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산복합체. 그래서 이 3급 이상의 대형 공장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군수공장화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전환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하는 이런 구조인데, 이것을 분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분리하는 작업을 맡은 게 이른바 장성택이었던 거죠. 근데 장성택이 그 분리 작업을 하면서 사리 사욕이 이제 발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당 행정부로 모든 이권이 넘어오게 되는. 그러니까 선군 정치 시절에는 군산복합체였는데 선군 정치를 하다 보니까 군 쪽으로 너무 집중이 됐던 것들을 민간 쪽으로 분리시켜 나가는 역할을 한 게 장성택이지만, 장성택은 오히려 당의 행정부 쪽으로 많은 이권들을 가져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건 좀 논의 얘기입니다만, 예. 군산복합체의 개념이 이제 당 대회를 거치면서 핵무력 경제발전 병진 노선이라는 걸로, 국방경제 병진 노선에서 핵무력 경제발전 병진 노선으로 바뀌고, 핵개발이 마무리됐다라고 선언을 한 이후에는 사회주의 경제개발 노선으로
전환이 되죠. 그러니까 2017년 말에 이제 2017년 말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되죠? 그게 마무리됐다라는 거가 일기 동안에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겁니다. 예, 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경제 운영 방식에 있어서 이미 북한은 90년대에 고난의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 주민들에 의한 시장화가 완전히 확산이 돼 있는 상태였고 공적 영역에서의 경제 운영 방식이 시장에 의해서 상당 부분 잠식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수용을 해서 경제 운영 방식에서 공장기업소 운영 방식은 사회주의 기업책임 관리제라는 걸 도입을 하고 협동농장에는 포전 담당제라는 걸 두 개를 도입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주의 기업책임 관리제라는 건 뭐냐면 사실상 기업 자체가 국영기업 아닙니까?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협동 소유 형태로 바뀌어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그 기업에 속해 있는 기업소 사람들은 국가로부터 기업을 빌려서 경영을 하고 국가에 빌린 것에 대한 상응하는 만큼 30%는 국가에다 바치고 70%는 자기들 운영하는데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식량 유통 문제하고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게 되고요. 초기에는 시험적으로 운행을 한 거예요. 공식적인. 이미 북한 경제의 상당 부분, 북한의 기업소들은 상당 부분 그렇게 가 있었지만 이걸 공식화시키는 작업을 쭉 진행을 2017년까지 하고 2019년 헌법 개정에는 청산리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안의 사업 체계가 헌법의 경제 운영 방식으로 규정이 돼 있던 게 빠지고 사회주의 기업책임 관리자라는 규정이 올라갑니다. 경제 운영 방식으로. 근데 재밌는 거는 포전 담당제는 사회주의 헌법 개정 당시에 안 올라가요. 그러면 이 농업 부분에서 포전 담당제를 쭉 진행을 해왔는데 이 부분이 2019년 헌법 개정 때는 안 올라가고 요번에 2021년 12월 말에 있었던 전원회의에서 농촌 문제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약간 역행하는 듯한 모습은 좀 보이고 있어요. 예, 예. 이렇게 경제 부분에서 두 개를 가는데 그럼 포전 담당제라는 게 뭐냐면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협동농장이 있고 그 밑에 작업반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이 포전을 담당하는 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이걸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땅을 경작을 하게 되는데 어떤 해는 좋은 땅을 맡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나쁜 땅을 맡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바치게 하면 불만이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포전 담당자는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뀐 게 뭐냐면 농민들한테 고정적인 포전을 주는 거예요. 농가에다가. 그래서 그 땅 자체가 좋은 땅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바치는 게 좀 많고 나쁜 땅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바치는 게 좀 적고 하는 형태로 하는데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김정일 생전에 그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뭐를 하냐면 토지 조사를 전부 다 합니다. 북한이. 토지 개량 사업도 할 뿐만 아니라 토지 조사를 해서 이 작업을 이거를 할 수 있는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친 상태였어요. 그래서 시험적으로 했기 때문에 식량 생산량이 총합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자체 생산량이 올라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2017년까지 정치 분야와 경제 분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로 본다면 역시 군사 분야죠. 핵과 미사일을 집중 개발을 하는데 아주 특이한 것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대외 관계는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을 전부 다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면서 시험을 진행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알라는 거죠. 그래서 2017년 말에 가면은 이제 핵무기는 장거리 미사일 쏘고 나서 핵무기는 완성됐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죠. 요게 이제 김정은 시기의 일기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2018년부터는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1월 1일 신년사, 이른바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및 국제관계 개선을 하겠다.
그다음 평창올림픽 참가를 고려하겠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하게 되고 그 대미 관계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5년 동안에 걸쳐서 준비 작업이 돼 있고 5년 준비 작업 과정에서 이제는 대외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나가겠다라는 건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세 가지 축 하나가 군산복합체, 그다음에 사회주의 계획경제도 이 이른바 협동 단계로 좀 일부 후퇴를 시키고, 그다음에 자력갱생이라는 것도 이 개방 지역을 23개 지역을 추가로 경제개발구라는 것을 만들면서 추가로 만들어 놓은 상태. 그러니까 2018년부터 대외관계를 개선하고 나오는 걸 이렇게 내부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는 활용정점으로 대외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문제를 북한의 경제 문제나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라는 그것을 천명한 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18년부터 19년 2월 하노이 회담까지 그러니까 아주 뭐 숨가쁘게 움직였죠. 미국과 관계 개선이 진전이 되는 듯하고 남북 관계에서 정상회담도 남북 정상회담 3차례나 하고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도 3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상당히 급진전되는 듯 했지만 여기에서 이제 김정은은 하나의 내부적 갈등 요소가 발생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건 뭐냐면 내부에서는 너무 급진적이다 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그렇게 쉽게 봐서는 안 된다. 남한에 대해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게 워낙에 빠르게 진행이 되고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빠르게 진행되니까.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 의지가 확고했기 때문에 끝까지 끌고 밀고 나간 겁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에서 뭐 북한과 미국 간의 회담이 결렬이 되고 그리고 2019년 12월까지 북한은 미국한테 시간을 줄 테니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한테 제안을 해라. 우린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새로운 길로 갈 것이다. 2019년까지 기다렸어요. 그게 김정은 시기의 2기, 두 번째의 시기라고 볼 수 있고 2020년부터는 이제 새로운 길, 이른바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지금 현재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길이라는 거를 나갑니다. 그 새로운 길이 뭐냐면 미국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아주 재밌는 표현인데요. 여전히 북한은 미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서 국제사회로 나오고 싶어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자기들이 북한이 원하는 대로 가려면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장기화되는 기간 동안에는 자력갱생이라는 걸 가지고 정면 돌파를 하겠다. 이렇게 새로운 길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원래 북한이 70년대, 80년대까지 유지해왔던 그 축 중에 하나인 자력갱생으로 다시 회귀를 하는 거죠. 구조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 자력갱생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택했어요. 5개년 개발 계획이라는 걸 택했는데 하나는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 21년부터 26년까지 진행하는. 그다음에 국방력 5개년 개발 계획이라는 게 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알려졌죠. 이게 21년부터 26년까지 두 개의 축으로 가면서 사실상 이 새로운 길이라고 제시한 70년대식의 북한 운영 방식이 현재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까지 온 거죠. 이 과정에서. 그러면 2017년까지 핵 무기와 미사일 개발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국제사회와 풀어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고 그러다 보니 국제 제재는 아주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 거기다 코로나까지 겹치다 보니까 북한은 완전히 봉쇄되어 있는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시작된 새로운 길,
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변화되어 왔던 것들을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국제 제재로 인한 국경 폐쇄는 어떻게 본다면은 그동안에 해왔던 회피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 폐쇄죠. 스스로 폐쇄한 것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폐쇄된 국경을 기회를 이용해서 자력갱생을 하기 위한 내부 체력 따지기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거기에 이제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외세에 의존하지 마라라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북한 경제가 2017년까지 경제 제재가 완전히 강화되기 전 시점까지의 무역 통계를 보게 되면 연간 약 한 최대치로 올라갔을 때 80억 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수출입 합계. 그러면 북한이 사실상 80억 달러까지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계획 경제 아닙니까? 수입 수출 다 합쳐서죠. 합쳐서죠. 예. 계획 경제고 그 계획 경제 속에서 그래도 계획 경제가 유지돼 왔던 80년대 말까지의 무역의 최대액을 보게 되면 항상 비슷하게 간 게 40억 달러입니다. 40억 달러. 그러면 국가 계획이라는 게 10몇 년 동안에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북한 경제의 성장률을 보게 되면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 무역 계획도 그대로 유지가 됐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80억 달러까지 올라갔다는 건 무역 계획이 뭔가 변화가 생겼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석탄이나 철광석과 같은 지하 자원을 무제한으로 수출할 수 있게끔 무역 계획을 풀어버린 거예요. 이게 김정은 시기 1기 때 나왔던 조치인 거죠. 그러다 보니 석탄 수출이 북한의 대외 무역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기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로 인해서 모든 기관들은 석탄 수출을 연결시켜 가지고 자기들의 설비라든가 원부자재를 들여오는데 아주 혈안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대외 의존성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대외 의존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원래 북한의 대외 의존도는 대략적으로 원래 자력 경쟁을 했기 때문에 대외 의존도를 한 7% 내외로 봤는데 2017년 말에 가면은 그 약 한 30%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30% 이상으로. 그러면 그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른바 자력 갱생을 통한 정면 돌파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대외 의존도를 또 낮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국경이 닫혀져 있지 않으면 대외 의존도가 낮아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에 의해서 다 돌아갔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경제적이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싸죠. 네.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또는 기관 기업소들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갖고 들어오는 게 지금 시점에서 훨씬 싸지. 이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려면 투자도 들어와야 되고 하는데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근데 당장 자력갱생을 하라고 하니 방법은 없고, 봉쇄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력하게 갈 수 있는 대외 의존도를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해야만 되는 거죠. 해야만 되는 거죠. 네, 또 지금. 한편으로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외환입니다. 외환. 그 외화 의존도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북한 상인들 중에 조금 돈을 좀 잘 버는 상인들은 전대라고 그러죠. 이렇게 앞에 전대에 4-5개의 외화를 넣고 있대요. 그건 뭐냐면 북한 돈이 있고 달러 있고 중국 돈 있고 러시아 돈 있고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유로화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게끔 할 정도로 외화가 북한 시장에서는 공공연하게 유통이 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이제 우리 학자들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하는, 북한 원화 자체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화폐 가치가 없고 외환이 그 기준이 돼버린 상태였죠. 근데 2020년부터 시장에서 외환 시장을 강력하게 통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뭐 이제 환전상 처형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네, 나오고 그 얘기가 이제 그랬던 나오기 시점이죠. 시작한 거죠. 예. 그게 2000년 10월 요때 나온 얘기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시장에서 외화 거래를 전면 중단시킵니다. 그러니까 못하게 불법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는 원래 시장에서 달러가 유통되는 게 비정상적인 겁니다. 자기 나라 돈을 써야지 달러를 유통이 되면 자기 나라 돈은 뭐 쓸모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 시장을 이른바 공식 경제 부분으로 집어넣기 위한 작업인 거예요. 원화 가치 안정화라고 봐야죠. 아니 원화 가치는 그에 따라서 이제 안정화되는 거죠. 못 쓰게 하는 거니까. 우리도 예전에는 어디 70년대나 뭐 이럴 때는 외화를 앙달러상으로 해서 명동에 많았죠. 달러를 주면은 직접 뭐 예. 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명동이나 남대문 시장 이런 데가 예. 많았잖아요. 근데 북한은 뭐 만연돼 있었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대신에 환전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달러를 바꿀 수 있게 하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1달러당 8,000원 하던 것이 지금 5,000원으로 떨어졌어요. 4,000원대까지 4,00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북한 돈이 강세가 되기 시작한 건데, 이건 뭐 쉽게 얘기하면 북한 주민들이 달러 갖고 있는 것보다 북한 돈 갖고 있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기우는 경향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경제적으로, 경제학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본다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희망이 안 보이는, 암울한 터널을 지금 가고 있는, 강제적인 조정. 그렇죠. 강제적인 조정이니까.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암울한 터널을 가고 있는 거죠. 그 2019년인가요? 2009년 11월에 있었던 화폐 교환 조치. 예. 2009년입니다. 2009년에 11월에 있었던 화폐 교환 조치 갑작스럽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북한 주민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뒀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소상공인이죠. 우리로 따지면 이 소상공인들은 달러를 모아놓은 게 아니라 북한 돈을 모아놨어요. 근데 그걸 화폐를 교환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는 돈의 일부만 바꿔주고 일부만 바꿔줬어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공중분해 네, 은행에 공중분해 강제 되고 저축을 그래요. 시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돈이 좀 많은, 우리로 따지면 이제 큰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돈주들. 이 사람들은 북한 돈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달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폐 교환을 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다가 북한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니까 달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훨씬 더 큰 돈을 갖게 된, 상대적으로 부가 축적이 더 돼버린 더 돼버린 거죠. 더 이게 돼버린 거죠. 화폐의 가치 조장 수단이라는 걸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저축 수단이 된 거죠. 근데 지금은 달러를 갖고 있으면 가치 저장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봤을 때 북한 주민들이 달러를 가지고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달러를 기준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는 100달러면은 예전에는 한 가정이 한 달 좀 편하게 먹고 썼는데 부자라는 소리 들었죠. 부자라는 소리 들었죠. 예, 예. 지금은 아닌 겁니다. 지금은 500달러 뭐 500달러 가도 예, 예. 그렇게 풍족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부를 강제적으로 뺏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탈북민들이 힘들답니다. 보내달라는 돈의 액수가 그런가요? 훨씬 커졌대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방역을 뭐 강화해야 된다 뭐 한다고 하지만 북한에서 방역을 강화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냥 뭐 아프면 집에 가서 쉬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사할 키트도 부족한 데다가 뭐 일단 방역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국경을 막아놓고 확산이 되는 거는 최대한 억제는 하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활용, 이게 더 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 보면 물론 그 과도기적으로 버티기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5개년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5개년 계획이란 적어도 5년은 이렇게 가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주민들한테 이미 선언을 한 걸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난해 1년은 성공했다고 그랬어요. 예, 뭐 성공이라는 거는 계속 하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앞으로 계속 성공이라고 그럴 겁니다. 예, 예. 앞으로 계속 성공이라고 그럴 거예요. 주민들이 느끼는 온도는 전혀 다를 거라고 저는 보고요.
특히 그 북한에는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아 이게 뭐 안 될 텐데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지 하고 대책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다라는 것의 대표적인 게 식량 문제예요. 1990년대의 고난의 인군 시기는 배급되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었던 시기였죠. 근데 갑자기 배급이 중단됐어요. 사람들이 대책이 없는 겁니다. 평양 중심에서도 굶어주고 그렇죠. 나갔습니다.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마트에 갔는데 오늘날 상품이 하나도 없는 상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구해요?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시기를 맞으면서 주민들한테 대책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거예요. 미리 사놔야 되는구나. 시장이라는 게 나온 거죠. 예. 이제 집에 있는 거 가전제품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농장에서 또는 텃밭에서 이렇게 좀 먹거리 만든 사람들이 들고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고 이게 조직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식량 도매상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전국망으로 식량 도매상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쌀값을 시장 조사를 이제 간접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전국의 쌀값이 비슷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도매상들이 식량 가격을 조정하는 거예요. 수요 공급도 법칙이 수요 공급 법칙도 있지만 있죠. 사실 큰 손이 있지 않으면 그게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도매상들이 있으면서 식량 수급을 조정을 하고 이게 전국 단위로 네트워크가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이 배급 시스템이라는 정책이 가동을 안 하니까 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대책이 식량 유통의 중심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 발 더 나간다면 이제 기관들이 직접 식량을 조달을 해서 기관 기업소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한테 식량을 나눠주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이게 사회주의 기업 책임제, 책임 관리제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이 직접 식량을 조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조달을 어디서 하나요? 농장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시장에서 조달을 하죠. 어쨌든 상거래인 거죠. 그렇지, 상거래죠. 예. 그러니까 기업들도 식량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생산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돈이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예전에는 배급할 때는 돈이 없어도 먹었는데 최소한이라도 취약계층이 생기는 거죠. 취약계층이 생기는 겁니다. 이 취약계층이 이 돈벌이를 못하는 사람들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가장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돈벌이를 못하는 기관들이나 기업소가 가장 취약계층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식량이 부족하니까 외부에다 요청을 하고 외부에서 요청한 거를 받아가지고 뭐 식량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하다 보니까 대규모로 요청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로 지역적으로 조금씩. 그럼 우리한테 이제 들려오는 소리는 야 식량난이 심각해졌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 나오는 거죠. 근데 내부의 유통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요번에 이제 이 북한이 농촌 문제에 대해서 내놓은 얘기는 결국에 과거로 회귀하는 데 있어서 농촌 문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이번에 나온 것이. 그 협동농장 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그런 표현이 있었죠. 그런 표현이 있죠. 보도문에. 예.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는 경영위원회는 사실상 큰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작업반 또는 포전 중심으로 움직이고 경영위원회는 그냥 국가 계획에 대해서 하달을 하고 물건을 받아서 뭐 국가에다 전달하고 하는 정도 수준이지. 다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거로 봐야죠. 통제가 강화되는 계획 걸로 경제를 봐야 됩니다. 강화하는. 예. 근데 과연 이것이 이제 이 기본으로 구축되어 있는 지난 한 30년 정도 기본 구축이 되어 있는 시장 유통망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와 충돌이 생길 경우에 이 식량 문제는 올해부터 또는 내년부터 북한의 큰 문제로 상식적이면 대두될 수 있을 걸로 상식적이면 당연히 보입니다. 충돌하겠죠. 충돌하죠. 예. 근데 이제 아직 충돌의 모습은 안 보이니까 이제 열심히들 공부하고 있으니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정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책이라는 걸 또 마련해 가지고 어떻게 빠져나갈 것이냐. 그러면 요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훨씬 더 늘어날 토인비식으로 말하면 도전과 응전이네요. 그죠. 도전과 응징의 챌린지 앤 반복이. 리스판스. 그래서 이제 그게 발전해 나가면서 이른바 그 북한의 시장의 힘. 저는 북한 시장의 힘이 그 우리의 그 민주화의 힘이나 아니면 촛불의 힘이나 뭐 이런 거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더 강하지 않겠어요? 생존 문제인데, 먹는 문제인데. 더 강할 수 있겠죠. 예. 예.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 항전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지만 이 북한 당국도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을 용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김정일 시절에는 시장에 대해서 통제와 묵인을 반복했다라고 한다면 김정은 시대의 1기, 2기까지 그러니까 2020년까지는 19년, 20년까지는 시장을 공식화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시장이 그 공식화하는 움직임과 국가 계획에 의해서 중앙 통제로 배급이나 강제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충돌을 할 경우에 이거는 큰 혼란이 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2009년 화폐개혁 때 한번 당해봤잖아요. 당해봤죠.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네, 당해봤는데 그 당시에 뭐 2009년도 화폐개혁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 책임자들은 처형당했다고 하고 뭐 박남기부터 200여 명 처형당했다는 처형당했다는 설이 있고 예.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거는 평양시 인민위원장이 총리가 평양시 인민반장들을 모아놓고 공개 사과를 했어요. 그렇죠. 예, 그건 뭐 거의 정설로. 이건 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리고서 다시 원상 복귀를 시켰습니다. 사실. 진 거죠. 네, 사실. 진 거죠. 시장이 진 거죠. 진 거죠. 그러면 이번에도 아마 이게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번의 경우에는 대외적인 이 국경이라든가 이런 대외 관계가 완전히 폐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제적 동원 능력이 훨씬 더 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는 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국경이 열려 있는 상태였고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루트가 상당히 많았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루트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른바 이 북한 당국의 정책에 대해서 대항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일단 국경에 막혀 있으니까 네. 시장 논리가 안 통하는 거죠. 안 통하죠. 달러가 시장 떨어진 것처럼. 시장 자체는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웨이트 앤 씨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거래도 제대로 안 되고 물건 내놔봤자 팔리지도 않고 북한 주민들은 우리식 표현으로 한다면 주머니를 꽁꽁 싸매고 있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소비를 최소화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에다가 식량 자체는 기본적으로 고난의 인군 시기를 거치면서 북한 주민들 중에 그냥 중간계층,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6개월치. 뭐 있는 집은 뭐 1년치 정도 뭐 이거 비축해 놓는 게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예. 그동안 근데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 비축 정도가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또 비축을 하기 최근에 위기 상황이니까 네. 비축하는 상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이제 하나로 뭉쳐질 때 2022년, 2023년에 북한의 식량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아이고 뭐 고맙습니다. 예, 일단 지금 우리가 이제 2시까지 이 포럼을 이어갈 생각인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그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두시면은 제가 보고 질문을 전달하겠습니다. 잠깐만 뭐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하면 2017년까지가 김정은 집권의 일기다. 그리고 이 시기는 권력 기반을 강화, 그 다음에 경제 핵 무력 병진 노선이지만 사실은 핵 개발에 주력하는. 그래서 저도 뭐 이 여기 동의하는 게 2017년 2월달에 김정남이 암살당하죠. 2015년에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처형당합니다. 2013년 12월에는 장성택이 처형당하고 2012년 6월에는 류영호 전 총참모장, 송군정치의 스타가 처형당하거든요. 2017년 이후로 누구 죽였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적들은 다 제거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2017년 6월에 마지막 핵실험 6차. 그 다음에 11월에 화성 15형 쏘고 국가약물에 완성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2018년 2월에 평창에 참가하죠. 그리고 2018년 4.27 판문점 정상회담 일주일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전원회의로 추정이 기억이 되는 열흘고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은 결서 끝났다. 우리 이제 경제건설 총력집 노선으로 간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예. 그리고 이제 화려한 한반도 정상회의를 하죠. 남북 정상회담 3번, 북미 정상회담 2번,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 1번. 2018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북중 정상회담 무려 5번이나 합니다. 그렇죠. 북러 정상회담을 1번 하고 그러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회담을 했거든요. 근데 실패했죠.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우리 기다려야 된다 19년까지 안 되면 2020년 우리 새로운 길 간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 새로운 복병을 만났죠. 바로 코로나였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겪다가 2021년 1월 달에 8차 당대회를 열고 이제 우리 새로운 5개년 계획을 간다. 이렇게 흐름이 흘러온 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좀 걱정이 지금 이제 주로 경제 전문가시니까 지금까지 김정은 체제가 보면은 집권 초부터 식량 생산을 좀 부분적으로 늘었고 그리고 1 내지 뭐 많아야 2%지만 2016년까지는 비교적 자연 성장은 합니다. 1, 2%. 그러다 2017년 마이너스 3.5%, 2018년 마이너스 4.1%, 2019년은 막 0.5% 정도 성장. 2020년에는 마이너스 4.5%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요 시기는 대북 제재도 있지만 지금 이 시기를 버텨왔던 게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전체로 보면은 사실은 통틀어 보면 평균으로는 사실 역성장한 거죠. 근데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말씀하신 그 시장의 힘이라고 보거든요. 유통망이 개선되고 효율성이 증가되니까. 근데 걱정이 2021년 1월 8차 대회에서도 기억나실 거예요. 뭐 급양봉사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강화하고 급양봉사가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장마당 핵심이 서비스인데. 그다음 이번 전원회의도 내각의 책임적 역할을 강조하고 또 갑자기 김덕훈 내각 총리가 그 권력의 상징인 그 가죽 잠바, 가죽 코트 입고 나온 게 지금 김덕훈의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이번에 농촌 문제도 다시 계획을 강화한다. 그게 지금 걱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기형 달러 가치 하락, 위안화 가치 하락, 이 계획 경제를 다시 강화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이 후유증이 어떨까 이게 지금 가장 걱정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저는 북한 경제를 보면서 성장률이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성장할 게 없어요. 지금 뭐 인풋이 있어야지 성장을 하면 볼륨이 커지서 성장을 할 텐데 이제 북한 내에서는 이 성장이라는 부분 자체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김정은 정권 1기 시기에 북한 내부적으로 했던 거를 보게 되면 경제 성장이나 발전을 위한 준비 단계였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2년의 기간 동안에 실패를 하고 다시 새로운 길이라고 해서 과거로 회귀를 한다는 것은 계획경제로 돌아가는, 쉽게 얘기하면 계획경제로 돌아가는 이 경직된 자력갱생 구조로 다시 간다는 얘기인데 이미 북한 경제는 많이 바뀌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근데 이것을 계획경제로 강제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면은 여기에 또 많은 충돌과 부작용들이 발생을 할 텐데, 사실 북한이 현재 북한 경제의 그러니까 그 해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순차적으로 본다면 농업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대외 개방을 통해서 많은 자원들을 받아들여서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작업부터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거꾸로 가는 과정에서 또 몇 년 지나면은 거기에 나름대로
버티고 안정화되고 하는 과정은 있겠지만 요 단기간 현재 기존에 있던 그 시스템과 새롭게 강제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충돌을 했을 때 나타나는 이 현상은 상당히 심각할 수 있지 않겠나. 그 이제 구파몰스가 주로 농업 협력을 많이 네. 하는 데죠. 그 지금 이번 전원회의를 보니까 농업 문제 해결에 주력을 하는 게 올해 과제예요.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농업은 맞아 자력갱생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농업이야말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료, 농약, 종자, 뭐 비닐, 방막부터 시작해서 국경이 개방되지 않으면 이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한 농업에서 그 아주 핵심적인 사항을 보게 되면 북한의 농지가 제법 많습니다. 농지 자체는 많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생산량이 떨어지는 거죠. 생산량이 떨어진다는 것은 농지가 안 좋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요. 비료 주고 뭐를 주고 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농지 개량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지력을 회복시키는 작업부터 하지 않으면 예. 뭐 어떤 거기에다가 옷을 입혀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일 정보당 일 정보당 5톤의 알곡을 생산하는 게 최저 수준의 목표인데 지금 뭐 많이 나와봤자 3톤, 2.5톤 정도 나온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120만 정도의 농지가 있다고 했을 때 5톤 최저 수준으로 나오면 600만 톤인데 실제로 나오는 거는 300만 톤, 400만 톤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발표는 500만 톤씩 하고 있다고 발표를 해요. 그럼 통계의 조작이라든가 거짓 통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만연해 있는 상태. 우선 농업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걸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 농촌 문제 조치에서 좀 주목이 되는 게 벼와 밀의 재배 면적을 넓혀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축산 분야 쪽에 전문 축산 농장들을 확대시켜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건 그 조치만 놓고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주식이 옥수수니까 옥수수 재배 면적이 가장 넓은데 그걸 지금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바꾸라는 쌀과 건데 밀가루 콩으로. 옥수수 재배 면적이 넓은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옥수수 가격이 훨씬 싸거든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 가성비가 옥수수가 훨씬 높기 때문에 옥수수로 간 겁니다. 지력도 더 맞는 거 아닌가요? 지력도 맞는 옥수수가? 거고.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다락밭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이 개발이 되면서 농지 황폐화의 또 원인이 된 면도 있습니다만 벼와 밀의 재배 면적을 넓힌다고 그러면 옥수수 생산량이 줄어드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옥수수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만큼 벼와 밀이 과연 보충을 해낼 수 있겠느냐? 그거 안 되는 거죠. 양이 더 줄죠. 그쪽은. 50% 이상 줄죠. 그러니까 옥수수가 훨씬 더 양이 많죠. 50% 두 배 많습니다. 예. 가격 대비. 예. 그렇다면은 더욱이 벼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밀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중국이나 이런 데서 밀가루를 많이 수입을 해가지고 부식물들을 많이 생산했어요. 식품회사들이 뭐 국수, 라면, 빵 뭐 이런 과자부터 뭐 아주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게 지금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급자족하겠다는 자급자족 거죠. 하려니 밀가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밀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더 줄어들고. 근데 밀을 제대로 심어본 적이 없어요. 북한에서. 농사는 되긴 되죠. 되기는 되지만 그만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부는 보충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손실은 어마어마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 우스운 사례를 얘기할게요. 예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 이 체육시설인가 놀이공원인가 가가지고 잔디를 뽑으면서 초기에 화를 막 내지 않았습니까? 2012년인가 그럴 겁니다. 왜 그 잔디 하나 제대로 못 심고 뭐 이렇게 화를 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북한에 나타난 대책은 뭔지 아십니까? 다 잔디만 심어요. 다. 빈 땅만 있으면 다 잔디 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접경 지역에서 잔디 사업을 했던 분들은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북한에서 온통 모든 기관들이 잔디만 갖고 들어가니까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왕조사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몇 분 질문이요. 이정희 님이 북한 동포의 식량난이 더욱 처절하겠는데요라고 주셨고요. 써니 K 님도
지금 WFP 세계 식량 계획이 작년 3월 이후 지원을 못했다. 지금 같은 얘기입니다. 북한 식량난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그다음에 상층 주민과 일반 주민들의 실정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이런 식량 위기가 북한의 정권을 위협할 소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대략적으로 연관된 질문입니다. 아마 부분적으로는 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글쎄요, 뭐 이 문제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람마다 다 시각이 다릅니다. 굉장히 심각하다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지 않다에 이르기까지. 그건 뭐 누구도 몰라요. 심지어는 WFP에서 북한 식량 문제를 통계적으로 발표를 하고는 있지만 그것도 북한 당국에서 얘기하는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뭐 현장 모니터링은 몇 군데 하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북한 당국이 발표하는 통계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식량 문제가 없어야죠. 사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루에 북한 주민이 알곡 400g씩 먹는다고 한다면 하루에 필요한 알곡 양은 10,000톤입니다. 맞아요. 먹는 것만 1년에 365만 톤. 먹는 것만 365만 톤. 그다음에 뭐 종전이 공업 원료니 뭐 이런 것까지 한다면은 한 500만 톤이면 충분한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북쪽에 자발적 보고서 유엔에 제출했던 자발적 보고서에서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500만 톤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숫자만 놓고 본다면 부족하지 말아야 된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또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부족하다고 자기들은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에 보고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유가 뭐냐? 지금은 북한은 돈이 있으면은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우리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장사를 좀 크게 한다든가, 장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돈벌이가 되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내수 시장이 있는 공장 기업소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월급을 제대로 받으니까 돈이 있어요. 그럼 이들은 먹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시장에서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월급을 제대로 못 받는 공장 기업소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 협동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협동농장에서 포전이 좋지 않은 데서 뭐 이 작물이 제대로 재배가 안 됐다든가 아니면은 홍수나 이런 피해로 인해서 제대로 생산을 못한 이런 농장들은 엄청나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전처럼 국가에서 뭐 배급의 그 시스템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굶을 수밖에 없는, 어디다 빌려서 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부분적으로 심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식량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안 받겠다고 그러잖아요. 북한에서 식량 지원 이제 안 받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국가 통계로 본다면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수준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 이 사실상 식량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90년대는 전반적인 현상이었다고 본다면, 평양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전반적인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부분적으로 구멍이 뻥뻥 이렇게 나고 있는 거죠. 부분적으로. 그런데 여기에 이번에 농촌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생산 쪽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유통 쪽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식량 문제가 전반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제 동 박사님이 북한 문제에 전문가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저도 이제 탈북민들하고 같이 단체도 운영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내가 이런 소식을 받았다 이 얘기는 들을 수 있거든요. 들어보면 이미 부분적으로 아사자들이 발생한 건 벌써 몇 년 됐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들, 뭐 독거노인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아사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배급 시스템이 지금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거죠. 국가는 책임을 방기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먹고, 우리도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그냥 한쪽에서는 뭐 불고기 집에서 고기 냄새 안 하는데
뭐 거지들 동사하고 아사하고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아마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시장화, 그다음에 비축 대응 이런 걸로 똑같은 식량이어도 위기 대응력은 훨씬 커진 것 같은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상황은 사실은 우리로 본다 그러면 사실 그런 취약계층들이 여기저기 있으니까요. 많이 있으니까. 암울하죠. 예. 사실 암울합니다. 그 북한에 있는 그 주민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가슴이 막혀요. 사실은. 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얼마나 지원을 해줘야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그렇다고 해서 저 정권, 북한의 정권과 완전히 담을 쌓고 한다 보면 북한 주민들이 훨씬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고 정말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단체에서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걸 이제 찾고 있는 거고 이게 이 평화재단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뭔가 해법을 찾아내야 될 텐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 지금 백왕순 님이 그 미국이 북한 제재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 손 들고 나오기를. 그래서 대북 제재 뭐 제가 보기에도 뭐 대북 제재 조만간 풀릴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요. 이 북한이 식량난 등으로 백기를 들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never. 네, 저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 식량 문제 때문에 손을 든다라고 한다면 이 정권은 더 이상 왕조가 아닙니다. 그렇죠? 왕조가 아닌 거예요. 합리적인 정권이니까. 네. 그런데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식량 문제 때문에 기존의 시장과 정책이 충돌하는 과정이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손을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충돌 과정이. 근데 과연 시장이 그만큼 힘이 있겠느냐? 저는 아직까지는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돌이켜 보면 2009년에 화폐 개혁을 한 이유가 시장이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볼륨이 커지니까 자본이 축적이 되니까 그걸 흡수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그때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예. 이런 겁니다. 2009년에는 이미 김정은이 활동을 하던 시기예요. 예. 2009년 후계자로 등장을 했고 국내 문제는 직접적으로 관장을 하고 그래서 150일 전투, 100일 전투라는 걸 통해서 2009년 5월 4일부터 시작했던 150일 전투 그리고 100일 전투라는 걸 통해서 이 북한 내부의 생산 능력이 정상화됐다라는 보고가 올라온 겁니다. 이제 됐구나라고 이제 판단한 됐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네. 그때까지만 해도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고수하는 상황이었고 시장은 통제하는 입장이었어요. 시장은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화폐 교환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죽이려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 예. 근데 올라온 보고가 전부 다 거짓 보고였던 거예요. 올라온 보고가 예를 들어서 비료 공장에서 비료가 펑펑 쏟아집니다. 뭐 비난론 공장에서 비난론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해서 김정일 그에게 자신감을 가졌는데 김정일 위원장은 거기 가가지고 그 앞에 가서 사진 찍고 막 그랬어요. 노동신문 보면은 맨날 어디 공장 정상화됐다 해서 거기 가서 찍은 사진들로 쫙 점철이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기다 쌓아놨던 거 다시 갖다 놓고서 정상화됐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그거를 확인을 하고 알고 다시는 나한테 거짓 보고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정상화를 시킨 겁니다. 시장에 다시.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2009년 말에 10월에 경에 화폐 개혁을 하고 박남기 재정부장부터 시작해서 수십 명에서 수백 명 단위를 처형을 한 게 그 다음에 3월이거든요. 그때 시장의 반발이 더 큰 원인이었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내부의 잘못된 보고 체계가 더 큰 원인이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개 다입니다. 두 개 다. 네. 그러니까 시장의 반발이 손을 들게 할 정도로 심각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근데 본다면. 공개 근데, 사과하고 공개 처형을 네, 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김정은이가 처음으로 한 작품인 거예요. 첫 작품. 첫 작품이고 이 정도로까지 북한의 경제나 사회가 변화됐다는 걸 파악도 하기 전에 그걸 맞닥뜨려진 거죠. 그러니 김정은의 입장에서 본다면 관료들도 믿을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지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원상으로 복귀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 주민들의 목소리는 뭐 굉장히 커지고 불만의 목소리가 엄청나게 커지고 그 시기에 탈북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탈북은 이전의 탈북과는 또 다른 형태의 탈북들이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전의 탈북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한 탈북이었다고 한다면 2009년도에 탈북 러시는 이른바 진짜 체제가 싫어서 나온 사람들이 꽤 많은 거거든요. 그 충격. 그 충격으로. 그러니 김정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 다시 돌려놓고서 문제부터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부터. 그러니까 지시가 거짓 보고하면 안 된다. 라고 하고 그 이후에 시장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갔던 거죠. 그게 포전 담당대 포전 사회주의 책임 담당대 관리잖아요. 사회주의 책임 관리제 뭐 이런 게 바로 그거죠. 지금 걱정이 뭐냐면 거꾸로 가고 있다. 지금 2009년의 교훈이 있었고 그게 계획경제든 잘못된 보고체계든 시장의 저항이든 어쨌든 그 이후로 시장은 더 커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2009년보다 더 커졌죠. 지금 상황이 시장이 훨씬 더 커졌거든요. 그럼 2009년에도 실패했는데 계획으로 돌리려고 했던 게 근데 지금 시장의 의존성이 훨씬 더 커진 상태에서 다시 계획으로 돌아가겠다는 게 지금 작년에 8차 당대 이번 전원회의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이제 조금 면밀하게 들여다 봐야 되는데 항상 계획 경제라는 게 있고 시장 경제라는 게 두 개의 축이 있다 그러면 어느 것을 더 큰 비중을 두고 가져가냐의 문제지 계획 경제에도 시장 경제적 요소가 들어갈 수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장 경제를 하면서도 계획 경제적 요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런 방식들이 많이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완전한 계획 경제였다라고 한다면 그걸 고집을 해왔던 게 2009년이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시장 경제를 공식 경제 부분으로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의 시장 경제는 공식 경제 안에서 있었던 시장 경제가 아니고 뭐 좀 거칠게 얘기한다면 원시 시장 경제 형태였거든요. 제도화되지 않고 사람들끼리 아름아름하는 시장 경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도화 안으로 갖고 들어오는 과정인 거죠. 그럼 얼마나 그 비중을 가져갈 것이냐는 이제 봐야 될 것인데 시장이 제도화 안으로 들어왔을 때의 그 주민들의 불편함, 반발 이 부분들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로 회귀는 하되 완전히 계획경제 형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수용하는 형태로 가는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어떤 게 그 대표적인 사례냐면 북한 원화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것들. 북한 원화를 정상화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외환이 유통되는 것을 통제하는 것들. 이거는 공식적인 경제가 돼야지 거기에다 정책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달러는 통제가 안 되는 돈인데 그 통화가 시장에서 달러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정책을 쓸 수가 없어요. 통화량 그렇죠. 조정을 할 네, 수도 맞습니다. 없고. 예. 그러니까 그 정책을 쓰기 위한 거는 아니겠지만 시장 유통망을 공식 부분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잔디 말씀을 드렸듯이 방향을 이렇게 세우면요. 북한 체제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확 그쪽으로 몰려갑니다. 그러면 시장을 죽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저는 또 그런 우려도 예상이 됩니다. 이제 또 걱정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이제 소련에서 유학을 할 때 소련 경제가 붕괴하니까 10달러만 가지면 왕처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하고 경쟁력이 없어요, 경제가. 그러면 하드커런시, 외환은 무한정 뛰거든요. 대학 총장 봉급도 그때 10달러, 20달러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북한도 지금 경제가 엉망이기 때문에 8,000원대 하던 달러 가격이 10,000원, 12,000원, 20,000원 올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00원대 하던 위안화 가격이 더 올라야 되는데 지금 위안화는 거의 600원대로 떨어져 있고 달러 가격은 4,000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건 왜 그러냐? 달러를 못 쓰게 하고. 그러면 시장에서 달러를 못 쓰게 하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달러를 안 쓴답니다. 오히려 달러 지금 흡수한대요. 그렇죠. 네. 왜? 국경만 열리면 달러 가격은 하늘처럼 올라가니까. 그렇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 써야 되니까 탈북민들한테 100달러 보내달라다가 지금은 안 된다. 200달러, 300달러 보내달라. 왜냐? 그걸 다 생계비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북한 경제가 건강해져서 지금 원화 가치가 안정된 게 아니고 정치적 개입에 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곡이 축적되면 이게 한 번에 터질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국경만 열려도 이 시스템 붕괴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과도기적이라고 그랬어요. 네. 버티기를 하는 5년 동안 또는 대미 관계 개선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아마 국경이 열리는 시기가 되는 거는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관계 개선이 되는 과정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국경이 열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정책들은 아마 회수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좀 더 확대시키고, 왜냐하면 외자를 받아들이는 구조로 가야 되니까 그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안 되니까 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거는 닫은 상태에서 강제화시키는 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려움, 이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이고, 소련의 사례를 말씀을 하셨고 동구권의 사례를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북한과 다른 것은 개방의 문제입니다. 개방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한 상황은 개방이 안 돼 있고 오히려 더 폐쇄화돼 가고 있는 거죠. 그 폐쇄화돼 가고 있을 때는 말씀드렸듯이 이 개방의 힘이 작동이 안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강제하는 것에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북쪽이 지금까지도 저런 이 봉건 왕조 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통제력과 그 시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힘, 이 부분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변신을 미국과 관계 개선이 됐을 때도 여전히 지금과 같은 형태로 간다면 그땐 진짜 폭발을 하죠. 그렇지만 미국과 관계 개선이 되는 과정 속에서 북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놓은 상태니까 해왔던 거가 있기 때문에 일로 빠르게 전환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 기간이 관계 개선되는 기간이 장기화됐을 때 북한 내부에 있는 주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은 이게 점점 더 심화될 것이다. 이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이런 겁니다. 북한이 27개의 중앙급, 지방급 경제개발구, 그건 다 외자 이슈잖아요, 사실은. 맞죠? 그렇죠. 그러면 외자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인위적으로 지금 가치가 하락돼 있거든요. 그 투자 안 하죠. 안 하죠. 달러 가치가 높아야 투자를 하지 강제적으로 지금 손해보는 투자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마신령 스키장, 원산갈마 해안 관광단지, 이게 내수용이 아니거든요. 관광객들을 외자를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관광 갈 때 적은 돈 들이고 관광할 수 있는 국가를 가거든요. 북한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럼 굉장히 비싸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자기가 했던 이 사실은 경제개발구나 관광은 핵심 사업이거든요. 전 선택 잘했다고 보거든요. 중국도 그랬으니까 초기에. 근데 이게 지금 역행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아주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그 마식령 스키장이라든가 원산 갈마 뭐 개발을 하고 관광을 중심으로 할 때는 개방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북한의 이른바 관광이라고 하는 거는 오지 탐험의 개념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점에서 본다면. 그렇지만 관광지를 그렇게 개발을 해놓고 대량으로 관광산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이 굉장히 싸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초기에는. 예, 예, 예. 그런데 이게 거꾸로 가는 상황인데 지금은 사실 완전히 폐쇄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제재는 계속해서 갈 테니 오지 탐험의 개념으로의 관광이 또다시 복귀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열리면. 그럼 높아집니다. 이게 달러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워낙에 북한에 대한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가는 데에 무지무지 비싸요. 한 예로 뭐 비교를 해본다면 이런 겁니다. 지금 해외 여행이나 어디를 가려고 그러면요, 비행기 값이 2배에서 3배로 올랐어요. 지금. 저는 안 나가봐서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2배에서 3배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국 노선이 많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할 수 있지만 이제 공급이 많아지니까. 근데 지금은 공급이 완전히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다 메꿔야 돼요. 가는 사람들이. 그럼 가격이 3배까지 오른 데도 있단 말이죠. 예. 못 나가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못 나가는 네.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북한의 경우에도 달러 가치도 문제지만 가는데 너무 비싸요. 노선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도 재미지도 않습니다. 가도 재미도 없지만 예. 물론 재밌는 데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자본주의적 재미는 아니죠. 네, 그 재미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 여전히 오지 탐험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객이 얘기해서 특화되는 거죠. 예, 북한이 27개의 개방 경제특구 4개하고 23개의 경제개발구를 했는데 경제특구는 중앙에서 관리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나진선봉, 신의주, 개성, 금강산 4개 지역. 이건 중앙에서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23개의 경제개발구는 도 단위에서 하는 겁니다. 시도 단위에서. 그러니까 돈벌이를 시도 단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도 단위에서 외자를 유치해서 돈벌이를 하라고 지시한 게 그 조치를 취한 게 김정은 일기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개방과 개혁을 준비해 가던 과정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막힌 상태고, 또 북한은 이미 상당 부분 북한의 현실은 그렇게 이 개방과 개혁에 대해서 갈구하고 있던 그 시기가 그 현상이 쭉 진행되어 왔던 상황이죠. 그게 2년 동안의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틀어지면서 더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3기라고 표현을 한다면 3기로 들어가서는 과거로 역행해 버린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던 북한 주민들은 무척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게 완전히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 주민들은 웨이트 앤 시 하면서 상황을 이렇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 막 이렇게 안테나를 세우고 주시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 와중에 무지무지 힘든 사람들이 나오고. 저는 조금 이제 제가 소련에서 제 눈앞에서 소련이 붕괴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게 학문적인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독재 정권 붕괴 쪽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제대로 독재 정권이 붕괴한 사례는 제가 알기로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후세인 정권도 뭐 한 수레로 돈을 쌓고 가야 뭐 붕어 한 마리 살 정도로 그 돈이 휴지 조각 될 때까지도 항복 안 했거든요. 결국 전쟁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원산 갈마 해양관광단지 어마어마하잖아요.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그 얘기는 거기에 투자된 자본이 지금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020년 5월이죠. 순천 인비료 공장 완공했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비료가 생산됐다는 소식이 전혀 없어요. 안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2020년 3월에 착공을 해서 그해 10월 10일까지 완공하라고 했더니 평양종합병원 완공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으로 돌아가면 평양의 송신송화지구, 우리를 지금 이제 개발 안 된 가락동쯤 되는데 만세대 지라고 그랬거든요. 김 위원장이 직접 기공식에 갔고 완공 안 됐습니다. 이번에 전원회의 보니까 기본적으로 결속됐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뼈대만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검덕지구 2020년 10월에 가서 수해 가슴 아프다. 반세기 이전 집에 살아서 매년 5천 세대 절하. 이번 전원회의 보니까 검덕지구 5천 세대가 성과 있게 진행되고 완공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더 심한 건
할아버지가 살던 김일성 주석이 있던 보통 강변의 5호댁짜리에 800세대의 테라스식 강한 다락식 주택구를 지라고 그랬고 본인이 3번 갔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근데 이번 전원회의는 보통 강변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예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다락식 주택구와 같은 새로운 공법이 도입되고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그 어떤 준공식도 김정은 위원장이 간 적이 없거든요. 자, 이렇게 쭉 보면 초기의 여명거리, 미래과학저거리 거기까지지 그 이후에 대형 토목건설 투자 사업에 아무런 성과가 없거든요. 그럼 사실 따져보면 이건 총체적인 정책적 실패, 물론 대북 제재, 코로나 봉쇄도 있지만 그 투자가 모두 다 손실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도 있는데요. 여명거리, 미래과학자 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조금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한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여명거리의 고층 건물 몇 층부터 몇 층까지는 이쪽 기관에서 담당해. 몇 층에서 몇 층까지는 이쪽 기관에서 담당해.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면 이 기관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거를 올립니다. 그럼 물불을 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 요청을 해야죠. 아니면 국내에 있는 돈주들 국내 돈주들한테 너 네. 분양권 줄 테니까 너 우선 좀 넣어. 이렇게 한다든가 해서 자재 조달해 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그때는 올릴 수가 있었어요. 공급이 가능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근데 지금은 일단 외부에서 조달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가성비로 놓고 봐서 이 건축자재나 여러 가지 것들을 정상화시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올라가질 못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뭘 주목하냐면 예전 같으면 겉껍데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 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인테리어 안 해주잖아요 원래. 아니 그 사회주의 국가들은 대체로 인테리어 안 하고 뼈대만 세우면 네, 제 소련에서 그랬습니다. 각자 들어가면 알아서 자기가 인테리어 하고 벽지하고 뭐 저 다 알아서 북한도 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요새 최근에 만들어진 아파트들은 인테리어도 한 것들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좀 비싸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예전 같으면은 겉만 쫙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고 원수님 다 만들었습니다. 현지시도 해주시죠. 이렇게 나가는데 실내는 안 들어가고. 실내는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제 아유 멀리서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거짓 보고를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은 그리고 인테리어도 다 돼 있더만요. 네. 김정은 위원장 가는데 보니까. 거짓 보고하면 안 되거든요. 네.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깨지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건설 사업 못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북창 화력 발전소라고 있죠. 예. 평양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죠. 북창 화력 발전소가 북한에서 가장 큰 화력 발전소입니다. 그게 언제 계획이 되냐면 60년대에 계획이 돼요. 그래서 70년대에 완공하는 걸로 해서 북한의 전기 공급과 관련된 것들을 쭉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북창 화력 발전소가 아직까지 완공이 안 돼 있어요. 다. 전체 계획 중에. 그러니 자체적으로 자꾸 뭔가를 조달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 속에 몰리는데 조달은 안 되고 외부에서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외부에서도 못 갖고 들어오고 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김정은 위원장이 야 뭐 만들어 라고 했을 때 뒤로 돌아서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참 철이 없네. 알면서 저러는 거야 뭐야. 사람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지금 말은 안 해요. 그거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도저히 조달이 안 됩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그러면 그걸 거기까지 하고 계속해서 하고 이 한마디만 나오면 익스큐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진짜 문제는 그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버틴다는 것.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소련이나 사회주의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붕괴가 되거나 거기에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 붕괴가 되거나 했을 때 거기에 맞물렸던 게 개방이었거든요. 개방이 맞물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북한은 폐쇄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앞으로 폐쇄는 계속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력갱생을 하겠다는 것은. 그렇다면 여기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계기들이 잘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헐벗고 힘들 수밖에 없는 시간이 계속돼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참 큰 문제인데 해법을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 최근에 이제 저희가 하는 NGO 이런 데서 북쪽하고 이제 통화를 하니까요. 통화됩니다. 예. 그 들어보면 살다 이렇게 힘든 경우 처음이다. 그다음에 돈은 지금 좀 제발 좀 보내달라. 내년에 보내주면 내가 없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육성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에는 100달러면은 먹고 살았는데 내가 지금 콩기름, 북한이 이제 영양 상태가 나쁘기 때문에 그렇죠. 기름을 좀 기름이 섞어 먹어야 필요하죠. 돼요. 근데 콩기름 먹은 지 1년도 넘었다. 100달러 갖고 안 된다. 이런 통화들이 오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물론 이제 민생고가 바로 정치적 변화로 이어지진 않죠. 그러나 저도 최근에 꾸준히 들어봤을 때 상황이 뭐 이렇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정말 절박합니다. 그래서 지금 탈북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심리적으로. 첫 번째 뭐냐면 전화가 많이 오고요. 두 번째는 국경이 단절되니까 이 브로커들이 사기나 증발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돈이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되고 네. 또 위험 수당이 훨씬 더 높아질 거고. 그러니까 술 먹으면 술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이 대화를 하다 보면 괴로워해요. 힘들어요. 많이 힘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분명히 김정은 정권도 알긴 알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2009년 한번 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좀 제가 예. 말씀드린 게 바로 그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왕조 사회는 주인이 왕이지 주민이 아니에요. 국민이 아닙니다. 농노죠. 그러니까 왕권을 유지하는 게 1순위에가 있지 주민들의 생활을 좋게 만들어주는 데 1순위에 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은 왕권이 위협을 받는 시기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참아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고난의 행군을 다시 선택했다라고 얘기한 거죠.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 그랬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왕권이 위협을 받고 있으니 그거를 이제 겉으로 표현하기에는 우리 국가 체제가 위협을 받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 모두가 어렵지만 참고 견디고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거고 희생은 국민들이 하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시장이 활성화되고 잘 나름대로 돌아가던 시기에는 운동화를 신었단 말이에요. 운동화 신었어요. 근데 운동화가 이제 없어. 막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북한 주민들은 또 뭐가 익숙하냐 하면 그런 상황에 극한 상황에 적응하는 데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발사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발사계로. 발사계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네. 발사계로 다시 돌아가요. 그 발사계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동안에 먹고 쓰던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외부에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들도 있었고 근데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시장 가서 살 수가 있는데 힘든 거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확산되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저는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겠냐? 아니면 주민들의 힘들어지는 게 더 많아지겠냐? 힘들어지는 게 더 확산되는 쪽으로 일단은 가지 않겠나가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제 저희가 거의 시간이 이제 한 5분여 정도 남았는데요. JTS 안산 다문화센터에서도 또 장희주님도 이런 편인데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지금 쌀도 보내고 콩기름도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뭐 몇 가지 질문이 더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일단 그 마무리로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혹시 마무리로 더 글쎄요, 이제 뭐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방법이 없다. 안타까울 따름이다. 왜냐하면 주고 싶은 지원을 하고 싶은데 안 받겠다라고. 그다음에 뭔가 다른 걸 해보려고 하면 온갖 제재로 다 걸려져 있고 이제 우리 사회는 점점 고도화될수록 공식적인 상황에서 움직여야 되는 건데 북한은 여전히 비공식적인 부분에서 움직이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영수증을 끊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돈이 나오는데 영수증을 끊을 수가 없어요. 북한은.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니까 정말 방법이 없을까. 근데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봉건사회가 근대사회로 해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힘입니다. 예. 시민의 힘은 시장에서 나옵니다. 그 시장의 힘을 어떻게 키워줄 것이냐.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정치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는 것. 그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겠냐. 그렇지 않으면 이른바 전쟁이라는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라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자꾸 치닫고 있으니 어떤 정도로는 제재 완화라는 것과 또 지금은 뭐 코로나 시기이지만 국경이 열린 상태에서 중국과의 교류 또는 밀무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데에 주력해야 되지 않겠나. 시장이 활성화돼야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유통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돼야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식량도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북한이 이제 미사일도 쏘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미국까지 날아오는 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쏘는 미사일들은 대부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단거리인데 1000km 이내, 1000km 이내에 대해서는 유엔이 대북 제재를 부과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레드라인 범위에서 안전한 행위입니다. 북한으로 보면. 그리고 핵물질을 늘려도 유엔이 대북 제재를 부과한 적이 없어요. 증거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전술핵, 다시 말해서 사거리 1000km 이내에 단거리 핵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고 지시를 했고 그 작업을 북한은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미국은 안 날아가지만 우리한테 날아올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의 양은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용한 위기입니다. 북한 인민들은 민생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우리는 북한의 핵 위협이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심각성을 모르는 거죠. 아는지 모르는지. 김정은 위원장은 말씀하신 자기 권력 강화에만 집중하고 있고 우리 남한, 북한은 뭐 남조선이라고 그럽니다만 여기서도 이 심각성에 대한 정치권의 각성을 느끼기가 피부로 못 느껴요. 지금 딴 문제들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용하게 우리의 위기, 한반도 전체의 인간 안보의 위기, 총체적인 위기는 심해지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자기 코가 석자고 무능하죠. 지금까지 성과가 전혀 없잖아요. 중국도 한계가 있고 결국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고 이 심각한 상황에 사실은 이 상황을 먼저 인식하는 병식, 이 상황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국민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오히려 일본이 더 미사일에 대해서 더 놀라는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로 뭐 경제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쪽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저쪽의 위기와 또 우리의 위기 따지고 보면 김정은 위원장도 행복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뭐 사실 그 내용으로 본다면 경제 제가 되도록이면은 이 전략 정책 이런 얘기는 언급을 안 하려고 지금 자제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시기도 시기인 만큼. 예.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경제 문제와 직결이 되는 겁니다. 경제 문제와 직결이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봐집니다. 예, 고맙습니다. 좀 제가 안타까워서 말이 좀 길어졌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동영승 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공지사항입니다. 다음 87차 전문가 포럼은 2월 10일 목요일 날 12시 30분에 진행되고요. 이번에 대만 문제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대만이 뜨거운 감자인데 미중 전략 경쟁과 양안 갈등에 의해 대만의 외교안보 전략, 이게 생소한 분야인데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준영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오늘 전문가 포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평화재단은 항상 전문가 포럼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